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자 신문들의 일면에는 어떤 톱 기사들이 실렸을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경제정책 고수 답답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전국 지역상위 회장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 상위요.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매일경제신문이 미리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15명 가운데 9명이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압박에 지금 같으면 사업을 접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답답하다. 미세먼지도 답답한데 경제 상황도 답답한가 봅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서해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잡았다.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서해 600m 상공에서 첫 기상 항공기가 실측을 했습니다. 찾아낸 겁니다. 안면도의 육상 해상 측정치보다 상공이 더 높게 나왔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증거가 딱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50%는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딱 잡아떼고 있죠.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모르쇠 전략 양승태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날 당시에 조서를 열람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조서를 열람하고 갔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조서를 열람한 겁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 준비한 모양새인데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할 듯한데 법원이 과연 발부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상 여부 30일 내 답하라. 일본의 고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청구권 협상 여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협의를 요청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교 문서에 그리고 외교적인 행동에 30일 내에 답하라고 상대국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외교가에서는 매우 무례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징용 판결 협의 요청 문건에 이례적으로 30일 내에 답하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경고 비슷한 표현을 쓴 건데요. 상대국 주권을 무시한 심각한 외교 결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왜 이러는 겁니까? 계속.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한민수 동국대 교공교수,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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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미세먼지와 중국. 이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의 입당, 두 얼굴의 동물보호단체인가, 그리고 일본의 외교 결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신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숨이 컥.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혹시 직장에 도착하신 분들 숨쉬기 힘들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숨이 진짜 컥 합니다, 오늘. 마스크 꼭 쓰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은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됐고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2부제를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워낙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세먼지 하면은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베이징 아침 스모그가 짙던 날 서울 밤에는요 미세먼지가 치솟았다. 자, 베이징의 아침에 일이 터지면요 서울에는 밤에 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이런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동안 중국은 일명기사 아까 전해드렸지만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거다.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태반이 중국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래도 발뺌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국외에서 온 초미세먼지 비중, 제주는 69%나 된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56%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가 아닌 밖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랍니다. 서해 중국 항구 선박 배출 먼지는 중국 측정망에 잡히지도 않는답니다. 아, 이런 허점들이 있군요. 자, 최영선 논설위원님. 미세먼지, 글쎄요, 국내에도 분명히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반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 보고 계속 협의를 하자고 해도 중국에는요. 서울 먼지는 서울 거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서울만 미세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예. 제주도까지 가더라도 예. 한반도 전역을 예. 미세먼지가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서울 내부에서 무슨 뭐 경유 차량을 많이 움직여서 예. 아니면은 뭐 석탄 발전소가 예. 많아서 한반도 전역에 이런 미세먼지가 쌓였다고 보기는 힘든 거거든요. 예. 물론 서울 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 차량을 예. 운행을 좀 줄인다든지 예. 하는 대책은 필요합니다. 예. 미세먼지 수준 자체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우리 나름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어떤 거대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전에는 예. 한반도 전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힘든 거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예. 10년, 20년 이어지고 있다면은 예. 당연히 이것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국에 이제 어떤 그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예. 중국은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앞서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일본이 우리 측에 굉장히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위해서 예. 압박을 가해오는 것을 소개를 하셨는데 예. 우리는 이 환경오염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그 호흡기의 질환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계속해서 중국의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예. 압박을 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원인이 입증이 돼야 대책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빨리 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내서 그것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잠깐 아까 일명 기사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서해 상공에서 미세먼지가 건너오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이런 증거를 좀 차곡차곡 쌓아서 중국 쪽에 제시를 했을 때 그때는 중국이 좀 움직이겠죠. 자, 최창일 교수님.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은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국내에서 아무리 해봐야 절반 가까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약간 허망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사를 보면요. 중국 선박이나 예. 이런 그 선박에서도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예. 중국 농촌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도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보다는 지금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중국이 잘 들을 것 같지 않고요. 네. 중국 내부에서도 어쨌든 예. 이런 것들에서 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정치 외교적 문제로까지 좀 어느 정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측면 그런 어떤 핵에 관련되고 이런 것 좀 할 게 아니라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북미 협상과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어쨌든 공식 의제로 이걸 뭐 정치 협상에서 공식 의제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왜냐하면 민생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외교라는 게 모든 게 다 민생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하는 건 물론이고 예. 이 부분을 어쨌든 국제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까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공식 의제화를 자꾸 시켜 나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글로벌 아젠다로 우리가 자꾸 격상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열렸다 알렸다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한민수 교수님. 그런 자리에서 좀 공식적으로 좀 이슈를 제기해서 뭔가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을 듯도 한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도 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도 예.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있는데 중국에서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만 해도 예. 우리하고 또 달라요. 공기가 되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쿄도 거리가 또 상당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예. 또 소멸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중일의 우리 입장에서는 의제를 삼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는데 전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오래된 문제고 예. 거의 뭐 결정적 저런 식으로 증거가 나와도 중국 정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밑으로부터의 여론 환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 건강상 피해 아닙니까? 예. 예전에 그 중국의 CCTV 여성 앵커가 예. 뭐 아이 문제로 예. 그 유산됐나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또 뭐 좀 예.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우리가 이 정도 심각하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중국 내부는 얼마나 더 심한 건가요? 가끔 화면들을 보면은 예. 과연 저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인가? 아. 외국 상사 주재원들은 생명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 심각한데 이 문제를 그래서 결국 이 건강상에 얼마나 예. 큰 위험이 있는지 예.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요. 예. 물론 중국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심각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킨다면은 중국민 입장에서도 자기들 정부들이 아무리 뭐라고 예. 누른다고 한들 예. 자기들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특히 이거는 아이들의 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예. 문제 사이에 그런 거기에도 우리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강조해 나가면서 우리 뭐 시민단체나 예. 건강 관련 단체들이 중국과 또 협조를 하고 예. 그런 방안도 하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낸다, 제대로 못 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목소리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큰 소리를 좀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몇 가지 소식이 나오면서 꽤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황교안 입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일 내일입니다. 입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입당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혈 입성 따가운 시선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군요. 조선일보는. 내용 보겠습니다. 역할하겠다. 내일 한국당 입당, 전당대회 출마 이어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군요. 당 지지율 회복된이 들어오는 건가? 당권 주자는 물론 여당도 사과부터 하라. 여태 뭐 하다가 당 지지율이 회복된이 들어오느냐? 이런 비판이군요. 내용 또 있습니다. 황 전 총리 입당식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요, 친박에서는요,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후보 단일화란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말합니다.
무혈 입성 따가운 시선이다. 당내 이런 시선들이 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좀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황교안 입당에 한국당 출렁. 내부에서도 도로 박근혜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 그러네요. 도로 박근혜당. 내용 보겠습니다. 보수 지지 1위 정치인의 길 선언. 2월 전당대회 앞두고 내일 입당식을 하게 됩니다. 당권 도전은 거의 확실시되고요. 당권 경쟁 구도의 격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당권을 놓고 빅매치 가능성이 있는데 계파 대결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갈려있고 나뉘어있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화합하고 하나 되는 모든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어려운 때에 그나마라도 좀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시찬 변호사. 자, 한국당의 진짜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15일 날 내일 입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거물급의 입당이라고 그러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아까 조선일보는 무혈 입성하는 거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한겨레 신문은 도로 친박당 되는 거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과연? 뭐 두 표현 자체가 다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아, 적절치 않습니까, 둘 다? 예. 무혈입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뭐 입당의 자유는 다 있는 거니까 예. 들어와서 지금부터 뭐 피를 흘려지느냐 마느냐의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적인 색채가 친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에 관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뭐 통합진보당 해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어떤 당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헌법하고 관련된 예. 거라서 친박 색채를 입히려는 좀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은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색깔을 좀 씌우는 예. 느낌이 있다라는 거네요. 한국당의 어떤 그 정체성을 흔들려는 예. 그 외부적 시각이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예. 내일 10시에 있을 기자회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제 몇몇 언론이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몇 마디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 시점 입당, 전대 출마 의미냐 묻자 황교안 전 총리 그런가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좀 보죠. 황교안 전 총리 내일 입당식 기자간담회에서 다 말씀드릴 거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밑부분에 있어요. 15일 기자간담회 직전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자, 또 질문을 합니다. 입당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당권 출마 선언할 예정인가? 그러자 아직 입당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가요? 하면서 웃었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한미수 교수님. 네. 자, 황교안 전 총리 지금으로선 당연히 전당대회 출마하겠죠. 당권 도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내일 뭐 제 측과 예. 다른 말씀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출마 안 할 거면 지금 왜 입당하겠습니까? 입당해서 뭐 예. 다음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당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건 아닐 예.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이른바 장구라고 할까요? 하면서 이른바 이회창식 모델하고 반기문식 모델 예. 이거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회창 전 총재 모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뛰어들어서 뭔가 당에서 시작을 그렇죠. 한다.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당을 장악한 다음에 나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거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그리고 그런 결정의 배경에는 예. 물론 뭐 좀 전에 뭐 이렇게 도로 박근혜당 이건 뭐 좀 공격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황 전 총리가 믿을 수 있는 데는 예. 이른바 강성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태극기 부대가 예. 뭐 이렇게 그게 큰 건가 뭐 보션이랄지 하지만 예. 이런 전당대회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질적인 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책임당원이라고 해요. 예.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죠. 예, 예. 이게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분들이 예. 꽤 많이 책임당원이 돼 있고 예. 이 전에도 지금 많이 입당을 시킨 걸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표심이 이번 당권 경쟁에 아주 결정적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황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예. 거기에 대한 이른바 계산이 쓰지 않았나. 예. 그리고 내일 뭐 입당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를 볼 때는 아주 강력한 특히 야당 내 주자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저렇게 예. 견제구를 날릴 때는 법률권 지지율 1위 아닙니까? 강력한 다크호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찬일 교수님. 오늘자 다수의 신문들은요, 황교안 전 총리 소식을 전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경우 오세훈 전 시장과 격돌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계파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전망은 좀 어떻게 저는 평가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오세훈 전 시장도 당연히 당권 도전하겠죠. 대권 도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 다 이제 이 정치 어떤 그 분석 전망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라는 게 당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당이라는 게 있고 있는 그대로의 예. 현실 정치의 분석도 있고 이런 건데 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 아까 도로 친박당이냐 좀 뭐 친박근혜냐 아니냐를 떠나서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을 넉 달이나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핵심 관료라고 할 수 전 있습니다. 친박근혜나 핵심 인물. 도로 친박당이 문제가 아니라 예. 도로 수구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정권 때의 집권 세력으로서 박근혜 정권 때의 집권 세력으로서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권도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한 지도 벌써 예. 1년 7개월 정도 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수구 정당이라고 감히 표현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이런 예. 정당이 반성도 하지 않는데 조금씩 지지로 오르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른바 태극기 세력도 세력은 뭐 주말에 가보면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는 이건 뭐냐면 전체 역사를 볼 때 역사의 법칙에 수구 반동의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전 앞으로 어떤 정책 행위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섣불리 이렇게 너무 당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예. 기본적으로 여당 내부 친박 내에서도 저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 국무총리로서 못한 게 무엇이었고 예. 국정농단을 못 막은 것들에 대해서 예.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황교안 전 총리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기도 합니다만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잘 판단해서 예.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전 정권이건 아니건 간에 일국의 국무총리를 했던 인사인데 그 엄청난 탄핵을 겪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예. 당에 들어와서 국민을 위로한다, 책임을 다하겠다. 예. 이게 과연 책임인 정치인들의 말인가? 예.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찬일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윤기찬 변호사께서 지금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 약간 좀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최찬일 교수님의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과부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예. 시도했는데 그 역할이 좌절됐는지 여부 예. 또는 본인이 그 어떤 역할을 시도해서 그것이 또 반영이 됐는지 여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어떤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 그분의 어떤 위상을 예. 또는 성향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고요. 또 좀 성급하다는 판단이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공당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예. 특별한 근거 없이 수구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은
주시긴 좀 그래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최영선 논술위원께 지금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저를 기다리고 비판했기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 제가 답변 좀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좀 짧게 바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정당을 예. 아무 근거 없이 수구 정당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왜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거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였어요.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더 심화되고 있죠. 그러나 한국당이 그러한 어떤 우리 소외 세력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수구인 거예요. 우리 윤 변호사께서 수구를 뭐 대단히 나쁜 걸로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수구라는 거는요. 과거에 낡은 것을 지키는 게 수구입니다. 지킬 숫자에다 옛구자. 따라서 이 지금 한국당은 반성하지 않는 게 바로 수구인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전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들의 시민들의 일반 의지, 주권자의 의지, 헌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반성 안 하면 그게 수구지 뭐가 수구입니까? 아무리 윤기차 대변인이 당직자로 하더라도 그 말은 너무 당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짧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토론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 소득 불평등을 목표로 삼고 조장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득 불평등 해소는 모든 당의 강령에 다 들어있고요. 정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을 폈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청와대의 경우에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잖아요. 이거 수구입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란 부분은 현재 많은 부분이 처벌받고 있어요. 또 저희 정당도 혁신을 위해서 비대위까지 꾸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은 왜 평가를 안 해주시는지 따라서 제가 뭐 반론을 크게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유한국당의 몸부림, 혁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발언이. 황교안 전 총리를 주제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보수 정당의 최근까지 모습에 대한 토론이 잠깐 벌어졌습니다. 일단 최영선 논술위원께 황교안 전 총리 얘기 다시 돌아가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거물급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다른 정당에서 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내일 입당 이후에 한국당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일단 두 분께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그물이시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둘 다 말씀은 해주셨고 저는 종합적으로 보자면 플러스 요인이 자유한국당에게는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뭔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6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입당한다는 것은 전당대회를 겨냥하고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에 관심을 모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민들 관심을 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지금까지 저는 임명직만 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로서 계속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입장과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온갖 그 헐뜯는 이런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측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속에서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분이 그냥 순수한 관료냐 아니면은 친박 세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가지고 당내 기반도 없는데 그 당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세력들조차도 지금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자유한국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플러스 효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과연 전당대회를 순조롭게 뚫을 수 있을지는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 전당대 결과에 대해서야 뭐 지켜봐야겠죠. 그걸 지금 저희가 논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쓸데없는 짓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정치인은 아니죠. 이미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관료, 정통 관료 출신이죠. 검사를 쭉 해왔던 인물이니까 법무장관 했고 총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대단히 논쟁적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정권이 어쨌든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정권이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정권입니다. 그 정권은 법무장을 했고 예.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서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게 역사에 대한 도리예요. 이건 어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 이른바 정치공학적인 분석과 전망이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 예. 정치라는 건 이상과 현실의 조화인 것이고 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위와 규범. 역시 예. 정치의 최종 목표는 가치 지향인 것이고 예. 당위와 규범을 누가 잘 해내느냐 문제인데 그게 안 돼서 우리나라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계 10위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일국의 국무총리 지냈다면 또 황교안 전 총리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과 그렇게 여러 가지 했으면 본인이 직접 무슨 국정농단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더라도 그것도 대단히 논리적이기도 합니다만 예. 적어도 이럴 때는요 나오지 않는 게 이른바 보수 통합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야당들에게는 또 좋은 공격의 소재가 되겠어요. 예.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이다. 지금 종범이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입당식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몸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 왜 지금 입당을 하는가. 다른 때가 아닌 왜 지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기자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의 답변도 있을 겁니다. 내일 그 소식 나오면요 저희가 모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한겨레신문입니다. 천사라 불린 동물구조활동가 어쩌다 비밀 안락사 중심에 서게 됐을까. 이 기사를 다루고 있군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진에 등장해 있습니다. 이 안락사 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동물보호단체죠.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 일부를 안락사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입양된 유기견 토리 기억하시죠? 이 토리를 보호하던 곳이 바로 케어인데요. 케어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로 13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구호 활동의 가장 열성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케어의 한 내부 고발자가 4년 동안 구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켰다. 보호소 공간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케어의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듣고 오시죠. 그리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근데 뭐 막 아프고 이러면 다 저기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동물 안락사,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당시 질병으로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욱 논란이 거세진 이유는 박 대표가 2011년부터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과거 SNS에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케어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난 11일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안락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2015년부터 구조 요청이 쇄도했고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안 게 아니었다는데요. 케어 직원들은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법률 대리인은 박 대표를 상습 사기,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케어의 안락사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윤찬 변호사, 이 논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요. 이른바 동물구호단체, 주로 이제 개가 됩니다.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되는 개를 구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였는데요. 민간단체.
근데 거기서 안락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폭로에 따르면은 꼭 안락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안락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폭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단체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분이 예. 이제 2011년도부터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을 믿고 후원금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사기 혐의가 적용될 리가 있고요. 본질적인 것은 이제 동물에 대한 복지 생명권이죠.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이제 안락사 시켰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해서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도지사의 허락을 얻은 뒤에 그다음에 그 수의사가 뭐 인도적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기록이 남게 돼 있군요. 그러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동물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동물 스스로 너무 아파하거나 이럴 때도 안락사 시킬 수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만약에 수사 결과 나오면 그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동물 학대와 관련된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처벌 수위가 정해진 죄예요. 그래서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처벌을 많이? 2년 이하의 징역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정한 형량 중에 가장 센 거예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한민수 교수님. 사실 이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이유가 그동안 이 박소연 대표라는 분이요. 동물 구조에 굉장히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민간 단체가 구호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원을 받게 되고 돈을 갖게 되죠. 자, 이게 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뭔가 단순히 이것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었는데 믿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잘 돌봐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비밀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 좀 전에 케어 측에서 그 입장을 밝힌 거 보면은 이제 와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할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질병이랄지 도저히 이 아이를 뭐 돌봐도 희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안락사가 필요할 거라는 저는 박 대표의 주장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이 소통과 소통의 부재, 또 일방적인 지시, 또 불통의 문제. 서로 이 직원들과 박 대표가 협의했다거나 아니면 이 박 대표가 그동안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혀서 예전엔 그랬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논의하고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그렇겠죠. 분노를 느끼지 않았겠죠. 미리미리 소통을 하고 알리고 어떤 절차를 받고 논의 과정을 거쳤다라면 그 절차대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당장 그렇게 얘기하면은 후원금이 지금 액수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좀 더 건전하게 이게 뭐 비밀주의에 숲에서 그 뭐 불쌍하다고 그 구조한 아이들을 안락사를 시키면서도 이제까지 매년 몇십만 원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거. 이 역시 박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인 거고 직원들이 내부 고발자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투명하게 이 조직 자체를 운영하지 않은 거, 특히 국민들이 십시일반 내주는 후원금 갖고 운영하는 단체가 그랬다는 거에 대한 이런 분노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원래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한 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좀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어제 있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신년 회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이해찬 회견 핵심 화두는 경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일보 이해찬 일방통행식 회견이다 라면서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로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성장 분배 이분법적 사고 넘어서야 경제 활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경제란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성과 다짐을 재언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죠. 13일, 어제입니다. 13일 개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화두는 경제였다. 내용 좀 더 보죠. 집권여당 수장으로서 정부 기조에 보폭을 맞추고 당 역시 민심과 직결된 경제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 지지층 결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회의 화두는 경제다. 경제를 통해서 지지층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태우, 신재민은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한 발언을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신년 기자회견, 자기 방어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 누구냐면요, 김태우, 신재민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권 경제 실험은 실패했다. 그리고 스스로 엄하고 국민께 엎드린다는 뜻의 박기 후인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고 되어 있는데요. 큰 제목으로는 김태우, 신재민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신년 회견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치하면서 참 인식의 차이라는 게 참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 경제 얘기는 이해찬 대표가 미리 준비한 회견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김태우, 신재민과 관련된 부분은 이 두 인물에 관한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주제를 달리해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기사 자체만 보고 제목만 보면은 다른 곳에서 한 발언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신문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패널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선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성장 분배 이분법적 사고 넘어서야 경제가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의 워딩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성장 분배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시라. 이해찬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벗어나야 될 분은 이해찬 대표다. 현 정부가 말이죠. 사실은 그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분배해서 빨리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금 생산성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어떤 여건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대선 공약에서 한 걸 무리하게 속도를 추진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먼저 분배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물론 분배해야죠. 분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데도 밀어붙이는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찬희 교수께서는요, 이 조선일보가 다룬 내용입니다. 김태우, 신재민은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적응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 얘기는 요즘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로서 견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처럼 가볍게 내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 신재민 사무관은 아무튼 소신 있게 얘기는 했으나 예. 정책 결정 과정은 그 다른 깊은 그렇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썩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그런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뭐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들 이거는 이해찬 대표의 어법이니까 뭐 이 말 자체를 시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어떤 여권의 인식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 예. 저는 앞서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견해가 예. 이해찬 대표의 좀 말 중에서 저 성장 분배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너무 성장만 강조해서는 오히려 분배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 이제 성장 패러다임에 몰입됐을 때 성장과 분배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거였잖아요. 성장이냐 분배냐의 어떤 뭐 논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건 사실 뭐 경제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분배를 통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이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 또 낙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잃었다. 이 말은 제가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긴 나오지 않았는데 낙수 효과라는 건 대기업이 잘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잘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따뜻한데 그게 안 된 게 이른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평가할 만하고 또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게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른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권역별로 실시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권역별이 있고 전국 단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힌 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가능한 300명 정을 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이 다른데 특히 이제 여권도 조금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나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은 최찬일 교수께서 어제 사실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낙수 효과 이 부분하고 경제에 대한 이 집권 세력의 집권 여당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300명 정원을 넘는 게 안 좋다는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현재 그 47명 비례대표 가지고는 연동형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분명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로 볼 때 현재 300명은 좀 적은 겁니다. 단지 우리 정치가 워낙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런 점들이 이해찬 대표의 그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수 교수께서는 지금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이해찬 대표의 회견 내용 중에서 다른 점을 주안점을 둬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뭐 똑같은 질문 드리겠어요.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중요한 인물들이 하고 나면 언론 성향에 따라서 제목도 다르게 뽑죠. 지금 이 두 신문 비교할 때 큰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 하나는 경제 쪽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약간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른 인물의 발언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콘텐츠, 알맹이가 뭔가를 짚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방점은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이거는 큰 흐름을 좀 보면은 내년 4월에 이제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똑같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있는데 총선 전에 뭐 역대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집권당에서 할 수 있는 거,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거는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건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죠. 특히 집권 초기에 1, 2년 차에 그 현 정부가 대북 문제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상당히 가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그쪽 자평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지지율이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꾸준히 계단식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경제 문제를 신경 써달라,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임명하면서 첫 일성이 경제 쪽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해라. 보통의 경우 비서실장한테 그런 요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표는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거의 보면은 뭐 이 신재민, 김태우 같은 경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거고 이번 회견의 최대 화두랄지 집중된 건 경제였습니다. 이거는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역시 방점은 거기에 찍혀 있으니 실제로 성적을 내는가 보자.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당연히 저기 내년 총선에 야권에서 들고 나온 거는 정권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측해 본다고 할 때. 그러면 여당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회견에 말씀하신 대 중점은 여기에 박혀 있다고 보는 걸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제 이제 많은 내용 중에서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해찬 그 대표께서 대화 타협을 강조했던 부분은 그렇게 쭉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경제와 관련된 인식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분배 이분법적 사고 넘어서야 할 이게 넘어서야 경제 활력이 있다. 이건 사실은 본인과 여당이나 청와대가 좀 경청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제 분배와 성장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 성장이 없으면 근로소득은 늘지가 않아요. 다만 기업의 이윤과 근로소득의 분배율이 달라질 뿐이지 분배율이 더 격차가 커지는 거지 소득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이 있어야 근로소득은 늘어요. 그리고 분배, 그러니까 그 양극화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수단으로 소득 재분배로 이거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분배가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해서 성장에 중점을 두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끄는 것 같은 이런 비유가 있듯이 이 부분은 좀 정책 기조를 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선생님께서 뭐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경제 문제에서 경제 활력을 강조하셨는데 맞는 말이면서도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현 정부가 계속해서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많이 뽑죠.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하나하나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하나하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경제 활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분배를 강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경제 활력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의 큰 말만 뭐 경제 활력을 북돋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들으면서 깝깝한 이유는 실제 행동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답답한 겁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의 신년 회견 내용 참 많은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신문들도 다 다르게 좀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신문 비교를 통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겠는데 역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 손금주 이용호 지금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당 또는 복당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이유는요. 선거 때 우리 당 후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거부가 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그리고 두 의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내 호남 인사들 거센 반대 목소리도 그동안 나왔었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친문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민주당이 불허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무소속의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민수 교수님. 좀 이례적 아닌가요? 본인이 입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경우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분 반응을 보면 두 의원이요. 손금주 이용호 의원 되게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황했다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본인들이 예상치 못했다는 건데요. 그 당에서 여당에서 지금 불허한 입장은 다 나왔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이나 정치권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결국 이거를 시발점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인유적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당에서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특히 2016년 총선을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본다면 당시 뭐 제3의 뭐 제3세력이다 반의했지만 국민들은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뭐 분당된 민주당을 수도권에서 일당을 만들어주고 국민의당을 또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실정이 있다고 하는 당시 여당을 심판하고 그랬듯이 이번 일을 보면은 더 이상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정계 개편이랄지 정당 간의 뭐 이합 집산이랄지
아니면 의원들 간에 뭐 철새라고 하죠. 이런 자리 옮기기랄지 이런 것들은 지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뭐 여당 지도부에서 이분 두 분이 입당 선언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이라도 뭐 물밑간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걸 불허한 거는 뭐 당내에서도 반대하고 국민들 입장에 볼 때도 여당이 이걸 두 분을 받았을 때 득보다는 볼 때 실이 많다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당내에서도 그렇군요, 당 밖에서도요, 진짜 이유가 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친문으로 통하는 최재성 전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두 무소속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반대를 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날 불허 결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의 반대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두 의원은 과거 도로박근혜 문근혜, 송금주 의원이 또 이런 표현을 과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씨 집안에 더 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이용호 의원 등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 대선 당시에 직접 걸고 넘어진 이런 표현과 발언이 결정적 이유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천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저런 뭐 부분도 이유가 될 거예요. 반대하는 명분이 되겠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당내 사정이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당내 사정. 공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송문조 의원은 나주 쪽이죠. 나주 화순 쪽이고 이용호 의원은 전북의 이제 그 임실 그 남원 쪽인데 이쪽에 하면 지역위원장들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당내 호남 인사들 거센 반대라는 거 바로 이 공천과 관련된. 전 그 부분이 사실상 이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일 때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의원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더라도요. 되게 합당이라든지 이런 이른바 연합 정치의 경우는 그런 걸 일일이 다 가늠하면 어떻게 합당이나 연합 정치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 부분은 뭐 명분은 됩니다만 특히 최재성 의원이 반대했던 게 그 지역에 뭔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좀 있었어요. 따라서 당내 어쨌든 그 총선이 바로 내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더 작용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한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개혁 입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개혁은 입법으로 연결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이 안 되니까 여서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저 두 의원이 들어온다 해서 의석이 이렇게 과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여권의 세력을 좀 늘려서 전 개혁 입법 쪽에 협치를 좀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정치는 또 정치 공학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입당이 거부된 거 아니냐. 입당과 복당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국제 기사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얘기가 나왔군요. 종종 기사에 등장하는데 또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장녀 이방카 세계은행 총재되나. 얼마 전에 한국계입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사임하겠다고 밝혔죠. 그 자리를 장녀 이방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 언론들이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자 족벌주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세계은행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백악관 보좌관이 되기 전까지 트럼프 기업의 개발 인수 부분 부사장,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보석 사업체인 이방카 파인 주얼리를 운영한 것이 그의 경력이다. 세계은행 총재가 되기에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김용 총재의 그런 경력과 비교하면 더더군다나 모자라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세계 경제 그 지배 구조의 모순이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일단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국제 경제 기구들은 그동안 뭐 경제 부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국제 경제 기구들도 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미국이 지분이 제일 많죠. 맞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만 하더라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세계은행 총재를 했고 김용 총재도 우리 교포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인으로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지명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김용 총재가 됐고 그리고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자리에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미국 대통령의 딸이 거론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런 그 지배구조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지배구조의 모순 때문에 중국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든지 새로운 은행을 만들면서까지 지배구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방카가 세계은행 총재가 된다면 그런 모순이 더 극렬하게 터져 나오면서 중국의 도전도 더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실현이 될지 아니면 저렇게 말만 나오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 한국 정부 30일 내 답변 달라 외교 결례 표현이다. 방송 시작할 때 일면 기사 소개할 때 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정 협의 요청 문건에 30일 내에 답변 달라.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외교적 협상 시한 제시하면서 압박을 한 건데 굉장히 드문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외교적인 협상과 문건에 30일 내에 답변하라. 이거는 무슨 최후 통첩입니까? 30일 내에 답변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외교 결례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1965년 청구권 협정 보완, 일본에 역제안하는 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 청구권 협정, 일본이 툭 하면 여기서 다 합의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이걸 보완하자고 역제안을 하겠다는 내용 검토하고 있답니다. 내용 보시죠. 일본에서 징용 판결 협의 요청해 오자 아까 방금 보신 그 무례한 30일 표현이 들어간 그 요청입니다.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 등 당시 1965년 당시에는 논의하지 못한 이슈들을 묶어서 보완을 하자. 역제안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미수 교수님. 우리 정부의 입장 이게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30일 저도 예전에 외교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었죠.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협의하면서 언제까지 답 달라 이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일을 처리하는 아베 총리 정부가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고 한다. 그런 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 더욱 더 짙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30일을 못 박았다는 거는 그 이후에 30일 내에 우리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한을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이른바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랄지 국제사법재판소랄지 물론 우리가 반대하면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의제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론전을 쓰면서 예전에 독도 문제도 자꾸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이런 걸 하려는 건데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이러면 우리도 그동안 계속 기본적인 토대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1965년도 청구협정에서 모든 게 끝났다.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니까요. 이번에 확실히 역제안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나온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랄지 한인 동포 문제랄지 원폭 피해자 문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좀 제안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걸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시환 변호사, 일본이 이런 식으로 시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자꾸 제안하는데 우리도 역제안할 때 그럼 우리도 한 달 내에 답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외교잖아요. 그래서 그 역제안하는 부분은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여태까지 해결하지 또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기왕 분쟁이 일어난 김에 모두 테이블에 올리자. 이건 나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실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해결 기준이 있는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절차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최영선 의원님, 뭐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거 일본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역주행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구권 협정에 대한 서로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금 부칙에 같이 외교적으로 협의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불만이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다 뭐 일본만 불만이 있겠습니까? 우리 불만도 같이 꺼내서 같이 협의해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참에 모든 걸 내놓고 한번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숨막히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꼭 마스크 챙기시기 바라고요. 공기 질은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